한 남자가 있습니다. 양복 한 벌 제대로 어울리지 않던 투박한 경상도 사나이가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영국 런던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미래를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합니다. 1971년 9월의 런던은 참으로 습하고 서늘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의 회의실은 짙은 갈색의 오크나무 벽으로 둘러싸여 숨이 턱 막힐 만큼 엄숙한 분위기였지요. 고풍스러운 가죽 소파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차가운 도시의 향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육중한 무게감 한복판에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진 남자 정주영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들던 윌리엄 스콧 회장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를 아주 차갑게, 정말이지 시릴 정도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스콧 회장은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천천히 덮으며 입술을 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변변한 설계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 무엇을 믿고 당신에게 그 거대한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제안은 무모함을 넘어선 허무맹랑한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런던의 날씨는 추웠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는 사막 같았을 겁니다. 정주영은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논을 일구고 자갈밭을 파헤치며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이 화려한 대리석 건물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스스로도 잘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손때 묻고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500원 지폐 한 장을 꺼내어 탁자 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폐 뒷면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지요. 정주영은 그 작은 그림을 거친 손가락으로 짚으며 스콧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걸 좀 보시오. 이것은 400여 년 전 우리 민족이 만든 거북선이라는 배요. 당신네 영국이 철로 만든 배는 상상조차 못하던 1500년대에 우리는 이미 바다를 누비는 철갑선을 완성했단 말이오. 우리 피에는 이미 배를 만드는 유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우린 단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지 결코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당도라고도 처절한 외침은 얼음장 같던 회의실을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담긴 500년의 역사.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민족의 자부심을 걸고 던진 생의 가장 뜨거운 승부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홀로 황량한 백사장에 서서 거대한 배를 그려냈던 그 남자의 고독을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좌절 앞에 서 있든 당신의 몸속에도 그 뜨거운 역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주영이라는 한 남자가 지폐 한 장으로 기적을 일궈냈듯 당신의 오늘 역시 누군가에겐 기적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거슬러 1915년 강원도 통천의 어느 작은 마을로 함께 가보실까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곳의 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비릿한 흙내음과 마른 집 풀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지 않나요? 훗날 세계를 호령하게 될 소년 정주영이 처음 마주한 세상은 눈부신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손톱 밑에 시커멓게 박히는 차가운 흙먼지였습니다. 주영의 아버지는 평생을 땅만 바라보며 살아온 정직한 농부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어린 아들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곤 하셨지요. 주영아, 일어나거라.
땅은 정직하단다. 내가 흘린 땀방울은 절대로 너를 배신하지 않아. 소녀는 아직 가시지 않은 잠을 쫓으며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바짓단을 축축하게 적시고 얼음장 같은 흙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소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고단한 삶을 그저 묵묵히 견디기만 하시는 걸까? 나도 평생 이 흙바닥에서 늙어가는 것이 내 운명인 걸까? 당신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도 혹시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남아있나요? 주영의 기억 속 가난은 끼니 때마다 들려오는 냄비 바닥 긁는 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밥그릇에 쌀 한 톨이라도 더 얹어주려 애쓰셨고 정작 당신의 그릇은 늘 텅 비어 있었지요. 그 비어있는 어머니의 그릇을 볼 때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지독한 반항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우리 가족을 이 척박한 땅에서 반드시 구해내고 말 거야. 그 결심은 16살이 되던 해 마침내 운명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만큼 아끼던 누렁소 한 마리를 판 돈 70원. 소년 주영은 아버지가 머리맡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돈을 품에 안고 몰래 집을 나섭니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새벽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전 재산이자 집안의 기둥을 통째로 훔친 것이었고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영원히 등지겠다는 처절하고도 시린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기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소녀는 맘몰래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70원이 든 쌈지를 쥔 손목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그 돈에는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가 베어 있었고 팔려가던 누렁소의 순한 눈망울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영은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돈의 10,000배, 아니 10만 배를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소년에게 도시의 공기는 참으로 매몰찼습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무거운 흙짐을 지고 인천 부두에서 땀 흘리며 가마니를 나르던 그 시절, 주영은 인간의 가장 낮은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빈대들이 들끓는 지저분한 노동자 숙소에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 피를 빨아먹으려던 빈대들이 장애물에 막히자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정확히 사람 위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며 주영은 전율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저 미물인 빈대조차 제 먹이를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내가 이 정도 고생에 무너져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빈대 철학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작업장에 먼지를 쓸었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허들의 시를 자처하며 성공을 향한 지독한 갈증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소녀는 여전히 고향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훔쳐온 그 70원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을 끓이셨을지, 소를 잃은 허탈함에 얼마나 어깨가 처지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겠지요. 그 죄책감은 주영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80이 넘은 나이에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국한 고향 땅을 밟았던 그 장엄한 행렬은 사실 10대 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미안함을 갚기 위한 평생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통천에서 도망치듯 가져온 그 70원의 무거운 마음을 청년 주영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서울 신당동의 좁디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복흥상회라는 이름의 작은 쌀가게가 있었지요. 사실 그가 그 가게 문을 두드리기까지
이미 3번이나 가출하고 실패를 겪으며 온몸으로 세상의 쓴맛을 본 뒤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날 곳도 없는 벼랑 끝이었지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직 절박함, 그리고 노역으로 다져진 딱 벌어진 두 팔의 근육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영은 쌀가게 배달원이라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하나를 겨우 얻어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 서울의 새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보다 공기는 훨씬 날카롭고 투명했을 겁니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졸고 있고 길고양이조차 몸을 웅크린 차가운 새벽 4시. 정주영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그의 잠자리는 가게 구석의 비좁은 빗방이었지요. 가만히 냄새와 마른 흙먼지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 방에서 그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엄숙한 이식을 치렀습니다.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잡았지요. 서걱 서걱. 고요한 골목을 깨우는 흙먼지 쓰는 소리. 그런데 그는 단순히 바닥만 청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손님들이 남기고 간 고단한 발자국을 지우며 오늘 찾아올 새로운 인연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주인 임씨는 방 안에서 그 정직한 빗자루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저 청년은 대체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토록 성실한 소리를 내는 걸까? 주인의 마음속에 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쌀가게 배달원에게는 가장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전거였지요. 평생 농사만 짓던 주영에게 자전거는 길들지 않은 야생마보다 다루기 힘든 짐승 같았습니다. 쌀가마니 2자루만 실으면 자전거가 옆으로 픽픽 고꾸라지기 일쑤였지요. 주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주영아, 자전거도 못 타서 어떻게 배달을 하겠니?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이 청년 주영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밤부터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홀로 자전거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지요.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에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수백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끝에 그는 마침내 쌀 2가마니를 싣고도 서울의 가파른 언덕길을 여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영은 단순히 쌀만 배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달을 가서 어느 집 대문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집 기와가 어긋났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몰래 문에 기름을 칠해주고 기와를 바로잡아 주었지요. 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쌀을 시켰는데 집안의 골칫거리가 해결되어 있으니 말이에요. 사람들은 차츰 그 성실한 청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주영이 평생을 걸쳐 증명한 신용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쌓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번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정직함은 결국 기적 같은 반전을 불러옵니다. 방탕한 아들 때문에 속을 썩이던 주인 임씨가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4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가게를 지켜온 주영을 부른 겁니다. 주영아, 나는 내 아들보다 너를 더 믿는다. 내가 이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보지 않겠니?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좋다. 나는 내가 매일 아침 들려준 저 빗자루 소리를 믿는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지독한 고독과 무릎의 흉터를 견뎌낸 사람에게 세상이 건네는 정당한 보상이었지요. 그렇게 22살의 청년은 자신의 첫 가게인 경일스토어의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소를 판 70원의 빚을 갚을 길이 비로소 눈앞에 열린 것이지요.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쌀가게
경일 스토어의 주인으로 승승장구하던 청년 정주영에게도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서슬퍼런 배급제가 시작되면서 애지중지 키워온 쌀가게 문을 허망하게 닫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쌀가마니가 아니라 기름 냄새 진동하는 자동차 엔진으로 향했지요. 1940년 서울 장사동의 허름한 공터, 아도 서비스라는 간판을 내걸고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섰습니다. 당시의 정주영은 사실 자동차의 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공장 구석에 버려진 낡은 엔진 하나를 통째로 뜯어내 바닥에 펼쳐놓고 밤낮으로 씨름했지요. 시커먼 기름때가 손톱 밑 깊숙이 파고들고 옷소매는 엔진 오일에 절어 묵직해졌지만 그는 밤을 꼬박 새우며 기계의 속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스패너를 쥔 손은 차가운 금속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겠지만 엔진 구조를 하나씩 깨우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환희가 타올랐을 겁니다. 쇠와 쇠가 맞물리는 그 정교한 원리를 배우며 그는 기계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질서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시련을 던졌습니다. 공장을 인수한 지 딱 20일 만의 일이었지요. 어느 캄캄한 밤, 직원의 작은 실수로 시작된 불꽃이 기름기 가득한 공장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뛰쳐나온 주영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붉은 화염의 지옥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인 그 불길 속에서 밤잠 설쳐가며 닦았던 공구와 손님들의 값비싼 자동차들이 시커먼 재로 변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전 재산은 물론이고 지인들의 믿음까지 한 줌의 연기로 사라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제 끝났다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 잿더미 위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납니다. 주영은 단순히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천재였지요. 그는 세수도 못한 꾀죄죄한 모습으로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 오직 자신의 신용 하나를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운 공장에서 남들이 일주일 걸릴 일을 밤을 새워 사흘 만에 끝내는 속도로 승부했습니다. 수리비를 깎아주는 대신 시간이 금인 손님들에게 가장 빨리 고쳐주는 전략을 택한 것이지요. 이것은 대성공이었고 고관대작들의 고급 차량이 그의 공장 앞에 줄을 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공장을 태웠을지언정 그의 정직함과 기술은 태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고 잿더미 위에 서 있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공들여 준비한 일이 무산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시절 주영의 손톱 밑에 항상 박혀있던 검은 기름때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훈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과 그 쓰라린 좌절도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더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된다던 그의 말처럼 당신도 지금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닦고 있는 개척자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아주 잠깐이었지요. 전쟁의 포화가 온 땅을 쓸고 지나간 그 폐허 위에서 정주영은 현대토건사라는 깃발을 꽂았습니다. 쌀가게와 수리소를 거치며 다진 그 특유의 배짱이 이제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삼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큰 꿈에는 반드시 그만큼 큰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가장 처절한 시련은 1953년
낙동강 고령교 복구 현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인 동시에 그를 진정한 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운명의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비 내리는 낙동강 변의 눅눅한 텐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방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텐트 천장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립니다. 정주영은 며칠째 잠도 못 잔 채 낡은 탁자 위에서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지요. 흔들리는 촛불 사이로 보이는 그의 초췌한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그간의 고생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전쟁 직후라 물가가 자고 나면 2배씩 뛰었습니다. 계약할 때 받은 공사비로는 이제 시멘트 한 포대조차 사기 버거운 상황이었지요. 게다가 낙동강이 거센 물살은 정말이지 잔인했습니다. 교각을 세우려고 애써 박아놓은 말뚝들이 폭우 한 번에 맥없이 뽑혀 나갔으니까요. 텅 빈 강물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을 그의 가슴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때가 정주영의 일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식당조차 외상밥은 안 준다며 문을 걸어 잠갔지요. 그는 가족이 살던 집을 팔고 심지어 막내 동생의 결혼 자금까지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가족들의 원망 어린 눈초리와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며 그는 매일 밤 강가에 홀로 앉아 담배를 태웠습니다. 주영아, 여기서 멈출 거냐? 내가 만든 선대가 고작 이 물살에 떠내려가게 둘 거냐? 평생 남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강철 같은 사내였지만 그 차가운 낙동강 변에서 그는 홀로 붉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신용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남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만큼은 절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죽어도 이 다리 위에서 죽겠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얼음장 같은 겨울 강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물 속에서 온몸으로 물살을 막아내며 끝내 교각을 지켜냈지요. 마침내 1955년 고령교가 완공되었을 때 그의 손엔 돈 한 푼 남지 않았고 산더미 같은 빚만 남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파산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는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이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훗날 경부고속도로와 중동건설의 기적을 일으킨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인생의 고령교 앞에 서서 거센 물살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밤 말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이 그 차가운 물속에서 견뎌냈던 그 고독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눈앞의 이익 대신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대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지켜낸 그 작은 약속과 포기하지 않은 마음은 언젠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말처럼 당신의 오늘이 비록 적자 같고 허전할지라도 그것은 더 큰 세계로 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모래사장 위에 홀로 서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남들은 이미 화려한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가는데 나만 빈손으로 거친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서러운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령교의 그 처절한 패배를 딛고 일어선 정주영은 이제 한반도의 좁은 땅줄기를 넘어 끝을 알 수 없는
저 푸른 수평선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전 세계가 비웃을 법한 참으로 무모하고도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지요. 조선소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조선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당시 울산 미포만은 그저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강량한 백사장뿐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텅 빈 모래 위에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짓고 우리 민족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배를 반드시 띄우겠노라고 말이지요. 잠시 눈을 감고 1971년 9월 런던의 그 차가운 거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주영의 손에는 울산 미포만의 텅 빈 백사장 사진 한 장, 그리고 빌려온 유조선 설계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스콧 회장 앞에서 그는 이방인의 서러움과 가난한 나라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당신네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데 우리가 대체 뭘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주겠소? 스콧 회장의 그 싸늘한 미소는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을 테지요. 그때 정주영이 주머니에서 꺼내든 500원권 지폐 한 장. 당신은 지금 그 지폐의 감촉이 느껴지시나요? 땀에 절어 눅눅해진 지폐 뒷면에 새겨진 거북선의 정교한 문양을 짚으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오. 우리 피 속에는 이미 배를 만드는 유전자가 흐르고 있단 말이오. 그 처절한 외침은 차가운 사무실 벽에 부딪혀 거대한 메아리가 되었고 결국 콧대 높은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차관을 따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돈은 구했지만 이번엔 배를 사줄 사람을 찾는 더 큰 벽이 가로막았지요. 공장도 없는 백사장 사진을 들고 그리스의 해운 왕 리바노스를 찾아갔을 때 정주영은 특유의 넉살과 진심을 담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내가 못 만들면 당신 돈은 은행이 갚아줄 거요. 하지만 내가 만들면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배를 갖게 될 거요. 이 광기 어린 확신에 홀린 리바노스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의 청년에게 유조선 2척을 주문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정주영은 울산의 텐트 속으로 돌아와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배를 건조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정주영식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회의적인 보고를 올리는 부하 직원들에게 그는 벼락 같은 호통과 함께 그 유명한 한마디를 던졌지요.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 짧은 한마디는 정주영이 평생을 걸쳐 닦아온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직접 굴착기에 올라타 흙을 파내고 용접공 곁에서 뜨거운 불꽃을 함께 맞으며 그는 모래사장뿐이던 그곳에 거대한 독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1974년 6월 웅장한 고동 소리를 내며 첫 번째 유조선이 바다로 나아갈 때 정주영은 한호하는 군중 속에서 슬쩍 빠져나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에서 흘렸던 서러운 눈물과 소판 돈 70원을 들고 도망치던 소년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그는 우리에게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배는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당신은 혹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와 마침내 큰 산을 넘었지만 정작 그 산 위에서 내려다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 가슴이 시렸던 그런 밤 말입니다. 울산의 모래사장에서 건져 올린 거대한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경부고속도로가 국토의 혈맥을 시원하게 뚫어냈을 때 정주영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도저라 불렀고 그가 일군 현대라는 성은 멈추지 않는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갔지요.
그런데 찬란한 성공의 정점에서 정주영은 어느 날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손톱 밑과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훈장처럼 얻은 흉터들. 그걸 보며 그는 생소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쇳덩이를 두드리고 아스팔트를 깔며 달려온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더 큰 기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소중한 인간을 그저 부품으로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성공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1970년대 후반 중동의 어느 무더운 여름밤 건설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사막의 열기는 밤이 되어도 식을 줄 모르고 모래먼지는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정주영은 에어컨도 없는 낡은 지프차 뒷좌석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공사 현장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차창 밖으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쏟아지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지독한 피로가 뒤섞여 있었을 테지요. 정주영은 그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발견했습니다. 쌀 배달 자전거를 타며 허벅지가 터질 듯한 고통을 견디던 그 소년 주영의 모습이 저 노동자들의 구부정한 등 위로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주영은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커질수록 모든 것이 숫자로 계산되고 사람이 도구처럼 여겨지는 것을 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한 젊은 노동자의 병실을 아무도 몰래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음하는 청년의 손을 잡았을 때 정주영은 차가운 금속이 아닌 뜨거운 체온을 느꼈지요. 비서들이 바쁜 일정을 이유로 돌아가자고 재촉했지만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사람이 아픈 건 기계가 고장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야. 기계는 부품을 갈면 되지만 사람은 가슴이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는 법이야. 우리가 만드는 건 배나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삶이란 말일세. 그는 이때부터 기업가라는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진정한 사상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에 인간은 결코 기계의 부품이 될 수 없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있어야 한다라고 적으며 당시의 차가운 자본주의 논리를 깨부수었지요. 그는 곧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공장 안에 학교를 세워 배움의 시기를 놓친 노동자들이 그를 배우고 꿈을 꿀 수 있게 했고, 따뜻한 사원 주택을 지어 고된 하루를 마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둥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회장의 비싼 양주보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과 시큼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거친 손과 손이 맞부딪히고 투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의 얼굴을 한 기업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남자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해묵은 빛 하나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너무 오래되어 잊었다 생각했지만 문득 떠올라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만드는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현대라는 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정주영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16살 소년 시절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몰래 가슴에 품고 도망치듯 고향 통천을 떠나왔던 그날의 기억이지요. 그는 화려한 빌딩 숲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낡은 초가집 앞마당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누렁소 한 마리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에게 그 소값을 다 갚았는가? 내 뿌리인 고향 땅을 진정으로 품었는가?
이 질문이 노년의 그를 참 많이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1998년 6월 16일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판문점을 그려보세요. 비릿한 흙내음과 소들의 거친 숨소리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50대의 대형 트럭에 나누어 탄 500마리의 소떼가 길게 줄을 지어 서 있는 광경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풍경화였습니다. 딸랑거리는 원앙 소리가 정적을 깨우고 트럭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릴 때 83세 노구 정주영은 지팡이를 짚은 채 그 거대한 행렬의 맨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기도 했지만 정주영에게 이것은 자신의 뿌리인 아버지에게 바치는 가장 늦은 속죄이자 일생을 건 하해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북으로 보낼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신의 자식처럼 직접 골랐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암소들로만 골라야 하네. 그래야 북녘 땅에 가서 새끼를 낳고 그곳 사람들 살림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겠나.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면서도 사료의 질까지 꼼꼼히 챙기던 그의 거친 손등에는 범버섯이 피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70원을 쥐고 기차를 탔던 그 시절 소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가슴을 울리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판문점의 차가운 금단 선을 넘기 직전 그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나지막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소회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아버님께 드리는 아주 늦은 인사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60여 년의 세월을 건너온 사무친 그리움이 꽉 눌려 담겨 있었지요. 수만 명의 군대가 총칼을 맞대고 있던 그 서슬퍼런 분단선도 한 노인의 지극한 효심 앞에서는 잠시 기세를 꺾고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내딛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단절된 민족의 아픔을 잇는 가장 따뜻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마침내 고향 통천의 흙을 다시 밟았을 때 정주영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흙 한 줌을 소중하게 손에 쥐었습니다. 평생 그토록 쥐고 싶었던 것은 수조원의 주식도 화려한 훈장도 아닌 바로 고향의 따스한 흙알갱이들이었을 겁니다. 그 흙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릴 때 그는 비로소 소년 시절의 자신을 따뜻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영아,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소값을 갚았으니 편히 쉬어도 되겠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위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평온을 얻었지요. 1000마리의 소떼를 몰고 고향 통천의 흙내음을 가슴 깊이 품었던 거인 정주영. 그런 그조차도 흐르는 세월이라는 거대한 강물만큼은 끝내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2001년 3월의 어느 봄날이었지요. 그는 평생을 일구어온 현대라는 제국을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생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인간이 이 지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뜨겁고도 장엄한 질문의 시작이었지요. 우리는 흔히 그를 불도저라 부르며 강인함의 상징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내일 아침 바위를 밀어 올리는 고독한 시지프스와 참 많이도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서울 청운동 자택에서의 정주영, 그 마지막 아침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든을 훌쩍 넘긴 노구의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겠지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지요.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평생 자신을 대단한 회장님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새벽을 깨우는 영원한 청년이라 불렀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매일 아침이 설레는 축제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미 가질 만큼 가졌고 이룰 만큼 이루었는데 왜 쉬지 않고 그 무거운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십니까? 그때마다 정주영은 허우롭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일한 적이 없소. 나는 그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즐거울 뿐이었지. 나에게 일은 곧 즐거운 놀이였고 내 삶은 매일이 가슴 벅찬 새로운 도전이었소. 그에게 시지프스의 바위는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바위가 정상에서 굴러떨어지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 어깨를 들이밀며 껄껄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인간 정주영이 도달한 사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의 진정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머릿맡에 낡은 지도와 설계도들을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끊어진 길들을 어떻게 이을지, 새로운 배를 어디로 보낼지를 밤낮으로 고민했지요. 육체는 비록 쇠약해졌어도 정신은 여전히 울산의 백사장을 달리고 있었고 런던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던 그 뜨거운 심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결말 속에서 우리는 진짜 거인의 뒷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듯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사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마음을 끝내 잃지 않았던 참된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짊어진 바위가 너무나 무거워 발등을 찍힐까봐 두려워하며 멈춰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주영이 평생을 바쳐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해보았는가? 당신의 가슴 속에 식지 않는 청년의 불꽃이 살아있는가? 그는 늘 말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말이지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큰 성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그 좌절과 피로 또한 당신이라는 위대한 함선을 띄우기 위한 정당한 수업료였음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정주영의 위대한 서사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도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보내주려 합니다. 정주영이 청운동 자택들을 거닐며 들이마셨던 그 서늘하고도 맑은 새벽 공기가 이제 당신의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가 평생 사랑했던 통천의 푸른 바다와 고향의 따스한 흙내음이 당신의 포근한 이불 위로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이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정주영이 모든 책임감을 내려놓고 영원한 청년의 모습으로 잠들었듯이 당신도 이제 모든 세상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깊은 잠에 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머릿맡에는 정주영이 가졌던 그 새벽의 설렘이 선물처럼 놓여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는 아침 안개와 함께 씻은 듯 거치고 다시 눈부시게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길 위에서 다시 당신만의 바위를 기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거인의 숨결이 함께하고 있으며 당신의 꿈은 정주영의 소떼처럼 평화로운 들판을 영원히 거닐게 될 테니까요. 안심하고 눈을 감으세요. 정주영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향 통천의 풍경이 당신의 꿈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눈부신 신화를 쓰고 있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입니다.